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희석입니다.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세간의 관심은 문재인 대통령한테서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뭐 40%대 40% 중반을 기록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의외의 결과입니다. 그게 과연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결과라고 한다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그 이유는 뭔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 기회입니다. 뭐냐면 이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자기가 내놨던 그 공약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여기에서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해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이런 국정과제를 이행하겠다 이런 식으로 약속을 했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한번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퇴임할 날만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 사람은.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은 과연 지난 5년 동안 대체 뭘 했고 얼마나 열심히 일했고, 그래서 자기가 약속했던 국정과제, 이 국정과제의 타당성을 제가 따지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약속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입으로 내뱉었던 그런 약속들을 갖다가 얼마나 지켰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분량이 좀 길기 때문에 좀 끊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은 이 뭔가 세부적인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고, 그러니까 뭔가 정량 평가, 그 다음에 정성 평가도 솔직히 어렵게 추상적으로 해서 대체 뭘 이루려고 했던 것인가 불분명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빼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그 사례들을 한번 엮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과제입니다.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표적인 전임 정부의 적폐라고 문재인 정권 초기에 얘기했던 게 블랙리스트였습니다.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가 할 얘기가 있습니까? 유구무원일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환경부 장관이었던 김은경 씨와 장관 재직 시절에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을 갖다가 전임 정부에서 임명했다는 이유로 사퇴 압박을 했다. 이래서 직권남용 혐의를 받아서 재판에 넘겨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2심에서 그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실형을 선고받아가지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고, 또 문재인 청와대에서 균형인사 비서관으로 일했던 신미숙 씨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물론 이거 확정된 거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이 사람들이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확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난 문재인 정권 5년입니다. 5년, 20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지금 5년째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 5년 동안 여러분들 문재인 정권이 적폐를 완전하게 청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문재인 정권이 또 다른 적폐가 됐다, 그 전에 적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문재인 정권은 적폐 청산의 주체입니까? 적폐 청산의 대상입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은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2017년 1월에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이 문재인 후보를 향해서 했던 말입니다. 그 말을 차용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 청산의 주체입니까? 적폐 청산의 대상, 그러니까 청산돼야 될 대상입니까?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 한국을 실현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이거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한 게 국제투명성 기구가 평가하는 부패 인식 지수, 이거 20위권에 들겠다, 이런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 집권 4년차 2020년의 부패 인식 지수는 33입니다. 33위. 사실 이게 순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매번 조사할 때마다 이 조사 방법이 달라지고 평가 문항이 달라지고 조사 대상 국가가 달라지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해당 국가의 그 평가, 긍정적인 평가가 늘었냐 줄었냐, 이거를 지금 봐야 되는 건데, 무슨 이게 올림픽 무슨 금메달 이런 것도 아니고 순위를 갖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도 솔직히 어폐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20위권에 들겠다고 했는데 2020년 작년에 순위가 33위였습니다. 2021년에 올해가 문재인 대통령 사실상 마지막 해이지 않습니까? 2022년 5월 달에 새로운 대통령이 들었으면 그 해는 사실상 새로운 정부, 새로운 대통령의 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021년에 20위권에 들어야 되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아주 대폭 이게 순위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패 기준이 뭐냐면 사적 이익을 위한 공적 지위의 남용, 이걸 갖다가 부패라고
정의를 하고 이거를 따라서 부패 인식 지수를 갖다 평가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올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조직적인 부동산 투기 의혹,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뭐 여당 뭐 야당 뭐 국회의원들의 투기 내부 정보를 이용하는 이런 투기 의혹,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본다면 공공 부분의 조직적인 부패 사항이 적발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과연 20건 진입 같은 이런 획기적인 순위 상승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을 약속했습니다만, 여러분들 5.18 민주화 운동에 관한 특별법 한번 보십시오. 이게 뭐냐면 5.18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다 강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게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냐, 그겁니다. 5.18에 대한 의문 제시, 이견 제시, 새로운 접근법,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얘기했을 때 이건 역시 허위사실로 해석될 위험이 크다, 그겁니다. 아주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식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그겁니다. 그 판단 요체는 누구냐?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이 여권과, 그러니까 이 정권과 그 다음에 그 5.18 관련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단체들이 그거는 우리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아니, 물론 제가 비약해서 하는 측면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과도하게 해석돼서 상대방을 갖다가 이렇게 제약하는 그런 무기로 쓰일 가능성이 아주 크다, 그런 위험성이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헌법 제37조 2항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국가안전보장, 뭐 공공복리를 위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갖다가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만은 5.18 관련해 가지고 새로운 사실을 얘기하거나 새로운 의견을 얘기하거나 아니면 의문을 표하거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의 국가 안전 보장이나 공공복리를 해치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를 막는 게 국가 안전 보장을 지키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 어떤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을 제약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큰 이 5.18 민주화 운동에 관한 특별법, 이런 것들을 개정하고 나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위헌적인 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신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까지 언론 자유지수 32건으로 신장하겠다, 이렇게 목표치를 제시했습니다만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2019년 3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 됐다, 이 제하의 기사 제목을 갖다 인용해서 나경원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지 않습니까? 이러고 나서 더불어민주당과 친문 지지층, 소위 말하는 문파들이 뭘 했습니까? 그 해당 기사를 쓴 2018년 9월달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 갔을 때 이런 식으로 비판 쪽의 기사를 쓴 블룸버그 통신 기자를 갖다가 얼마나 모욕하고 얼마나 인신 위협을 하고 그랬습니까? 신변 위협을 했습니다. 협박을 당했습니다. 미국 통신사 기자 검은 머리 외국인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외국 언론 단체들이 뭐라고 했냐면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 문재인이 직접 사과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까지 외국 언론 단체들이 반발을 했습니다.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이 문재인 대통령 집권 이후에 지상파 방송을 장악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이 지상파 방송에 출연하고 있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추진하고 있는 것도 누구입니까? 정부 광고 집행을 사실상의 인기 투표로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그리고 심지어 무슨 기사도 아니고 칼럼에 대해서 정정 요구를 하는 이 청와대, 문재인 청와대, 이런 모든 정황들을 고려해 봤을 때 언론 자유지수가 올라가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참고로 올해 42위입니다. 언론 자유지수가. 근데 내년에 30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65일 국민과 소통하는 광화문 대통령, 이런 국정과제, 이건 공약도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광화문 대통령, 이겁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 이게 핵심 공약이 뭐였냐면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에 있지 않습니까? 이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 산속에 틀어박힌 구중궁궐에 틀어박힌 그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빼내가지고 정부청사나 이쪽으로 빼내가지고 뭔가 이 국민들의 생활을 갖다가 옆에서 같이 이렇게 체감하면서 그런 대통령이 되겠다, 그런 행보를 보이겠다. 그야말로 광화문 대통령. 왜냐면 자기가 그 광화문 무슨 박근혜 탄핵 촛불 이런 걸로 미안하다, 고맙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는 광화문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약속 이거 파기했습니다. 파기했고, 이 광화문 대통령이라는 건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입니다. 주요 공약을
파기를 할 거면 뭐 말은 사실상 보류라고 이렇게 했지만 파기한 겁니다. 파기를 할 거면 본인이 직접 나와서 해야 되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 아닙니까? 근데 이걸 갖다가 밝힌 사람이 누구냐면 노무현 정부 당시에 문화재청장을 지냈던 유홍준 씨입니다. 유홍준. 이 발표 당시에는 광화문 대통령 시대 자문위원인가 뭐 그런 직책을 달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유홍준 씨가 나와가지고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으로 옮길 수가 없다. 현실적으로 여러 문제가 있다. 근데 이 현실적인 여러 문제는 뭐냐면 경호 보안 이런 문제입니다. 경호 보안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광화문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는 것은 실현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그 공약을 내놨을 때부터 문제 제기가 됐던 내용입니다만 그거 아니다 옮길 수 있다 했는데 못 옮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갖다가 사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과한 적 없습니다. 유홍준 씨가 나와서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여기에 대해서 그 이후에 뭐라고 했는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그 현장에서는 유홍준 씨가 이 내용을 밝혔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 이 광화문 대통령 공약에 뭐가 들어가 있었냐면은 국정과제에 뭐 그 시민들의 생활을 갖다가 옆에서 보겠다, 같이 겪겠다 이런 취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이전에 퇴근길에 남대문 시장에 들러 소주 한 잔 같이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 청와대, 탁현민 이런 사람들이 기획한 그런 이벤트, 쇼, 행사 이런 거 말고 이런 행보를 보인 일이 없습니다. 어디 그 남대문 시장인가 그런 데 가가지고 무슨 시민들하고 무슨 소주인가 맥주인가 그런 걸 마셨다 이런 아마 사진 보도 이런 것들을 보셨을 텐데 그거 나중에 그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이 누군지 뻔히 다 이제 아시지 않습니까? 무슨 팬클럽의 회장인가 부회장인가 그렇고 이미 다 청와대가 사전에 섭외했고 그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행보 말고 뭐 퇴근길에 남대문 시장에 들러 소주 한 잔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안 지켰다. 파기했다. 뭔 보류입니까? 파기지. 그리고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인권 얘기에서는 인권 관련해서는 너무 할 얘기가 많습니다. 할 얘기가 많은데 딱 이것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성호 탈북자 출신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국제연합 유엔이 문재인 정부의 인권 문제를 지적하는 서한을 총 18번 보냈습니다. 18번. 같은 기간에 아프리카 르완다, 민주 콩고 이런 나라들은 각각 3회, 12회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인권과 관련해 가지고 지난 4월에 미국 의회에서는 한국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 제한한다 이런 우려가 큰 대북전단 금지법과 관련해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그 청문회 주제는 뭐 한국 인권 문제 뭐 시사점인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문제도 아니고 인권과 관련해가지고 미국 의회에서 우리나라를 특정해가지고 인권 관련 청문회를 열었다. 이건 초유의 일 아닙니까? 우리가 어디 뭐 리비아 뭐 이런 나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되는데 무슨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이런 게 됩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지난해 뭐 박원순 성폭력 그 피해자에 대해 뭐 이렇게 내놨던 이 여당 인사들의 말과 글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인권을 우선하는 그런 정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북한군한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한테는 무슨 월북을 했느니 어쨌느니 도박빚이 있어서 어쨌느니 말도 안 되는 헤엄쳐서 갔느니 어쨌느니 이런 소리들을 한 사람들이 또 누굽니까? 이런 정권에서 무슨 인권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피해자 중심주의, 인권 이런 거는 애초에 없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너무 많습니다. 이 국정과제에 대해서 얘기할 게 너무 많은데 오늘은 일단 여기서 끊어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